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건강검진개발원 이윤수 팀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화면으로 선생님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020년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신규 보건소 대상 설명회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게 됐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조금 현장도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사회적 거리를 두기 위한 어떤 이런 조치로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설명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온라인 설명회는 사업을 준비함에 있어서 선생님들한테 조금 더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야 될지,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어, 그냥 소문으로만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교육 전에 선생님들한테 알려드리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선생님들한테 효율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어, 같이 설명을 들으시면서 사업을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0년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추진 방향과 관련돼서 사업 개요와 2020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사업 개요입니다. 처음 추진 배경입니다. 고혈압 당뇨 환자 수는 2025년 30세 이상 인구의 절반 이상이 고혈압 당뇨 환자 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만성질환의 흡연, 운동 부족, 나쁜 습관 등에 따른 생활습관병으로 사전 예방적 효과가 많은 부분을 인지하여 지역계 건강증진을 책임지는 보건소에서는 만성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면 중심의 서비스에 대한 부분의 한계에 이르러 경제활동 또는 거리적 접근성의 문제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하기 어려운 대상자가 많이 발생되었으며, 또한 2000년대 이후 모바일을 활용한 건강관리가 대두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의 보편화와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보급이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서 지역보건 현장에서도 모바일을 활용한 건강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요. 만성질환 발병률 지속 증가가 예상되고 빠르게 증가하는 국민 의료비의 부담에 따라 잠재적 건강 위험 요인이 높은 청장년층의 건강관리 소홀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건강에 이상 신호가 왔으나 어떻게 건강관리를 해야 할지 도움을 받지 못했던 사람에게 보건소에서 온라인으로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대상자는 환자는 아니나 건강검진 결과 혈압, 혈당이 높거나 복부 비만 등 만성질환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희 사업에서는 5가지 지표 중 1개 이상의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5가지 지표에는 혈압, 공복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그리고 HDL 콜레스테롤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간혹 HDL 콜레스테롤이 아니라 LDL을 요구하시는 지역들도 있습니다만, LDL의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는 목표 자체를 생활 습관의 변화, 즉 예방, 치료가 아닌 예방적 측면이 강조됨에 따라 HDL, 생활 습관을 변화시켜서 음, 위험 지표를 낮출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HDL 콜레스테롤을 지표를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2016년 3월 미래창조과학부 공공형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2016년 6월에 처음 사업이 시작되었고, 2017년에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어 2차 시범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18, 19 지속적으로 사업이 정규 사업화되고 수행 기간도 증가하여 2020년 올해 130개소 16,000명을 목표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업은 5명의 인력 구성을 갖고 있는데요. 의사,
코디네이터, 간호사, 영양사, 운동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의사의 경우 대상자의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의사는 저희가 건강검진 이후 환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분이 환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행위 자체가 진단에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단의 영역이기에 의사의 필요성이 저희 사업에서 반드시 구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코디네이터 선생님은 서비스 총괄 관리를 하게 되며 실적 관리 그리고 필요시 보건소 내외 연계 서비스를 주로 담당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가장 잘하고 있는 보건소들은 대부분 코디네이터를 담당 공무원 선생님들이 하시는 경우 가장 이런 연결, 총괄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어, 혹시 이 설명회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담당 선생님이 계시면 사업을 그냥 나는 이해만 하겠다라기보다는 혹시 코디네이터 역할, 사업의 전체 총괄 관리하고 이용자의 이용 현황을 관리하시는 총괄의 역할을 담당하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또한 사업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간호사, 영양사, 운동 전문가로 구성된 각각의 대상자 관리와 상담을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 제공은 총 24주로 이루어지며 초기 대상자 선정을 국가검진 결과를 활용해서 보건소 PHIS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진 결과 PHIS를 통한 검진 결과가 넘어오는 데이터 중에 저희 대상자로 선정되실 경우 PHIS 건강 정보가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에도 건강 정보가 넘어오며 이 대상자를 관리해서 검사를 하건 서비스를 제공했던 기록이 PHIS 건강생활 실천 사업에 모바일 헬스케어 내용이 담을 수 있도록 올해 특별히 연계해 놨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대상자는 건강검사와 의사 상담, 영양사 상담, 운동 전문가 상담, 간호사 상담 이후 일정이 확정되면 코디네이터의 상담으로 디바이스 사용 등 일정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로 3개월 동안의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정보와 생활습관의 변화를 가지면서 이런 부분들을 보건소 담당 선생님들이 분야별로 모니터링하고 온라인 상담, 교육을 하게 됩니다. 이후 3개월 이후 중간검사를 통해서 상태를 다시 재검사를 통해 상태를 점검하고 목표를 수정을 하고 목표 수정 이후 다시 3개월 후에 최종 검진을 통해서 총 변화량과 그리고 앞으로의 생활습관의 영역을 영역별로 간호사, 운동, 영양별로 상담을 함으로써 향후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건강수준 향상과 생활습관 개선 등의 효과 도출을 통해서 ICT를 활용한 건강관리의 긍정적인 인식 확산과 보건소의 예방적 건강관리 기능의 강화, 특히 국가검진 결과를 연계해서 스마트하고 적극적인 예방활동과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기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활동 또는 거리가 멀어 보건소 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던 대상자에게도 모바일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보건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이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2020년 기본 방향은 국민 체감도 확산으로 전국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9년까지 100개소였던 부분을 2020년 130개소로 30개 이상 확대할 것이며 서비스 대상자도 4,000명 증가하여 16,00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용자 편의성, 제공자 전문성, 건강관리 효과성 향상을 위해서 모바일 플랫폼을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보건소에서 다양하고
새로운 적용 가능한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운영, 개발할 예정입니다. 2020년 사업 방안은 첫 번째로 사업 규모의 확대입니다. 서비스가 1월부터 시작되었으나 지금 코로나로 기존 보건소들이 조금 지체되고 있으나 일부에서도 이미 시작함으로써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지자체별 목표인에 따른 국고 지원보다 조금 더 목표 이상의 등록을 하고 있으며 월별, 분기별로 저희가 체크하고 완료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아동 청소년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 사업을 운영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코로나 사태로 학교에서 진행된 부분이 조금 어려움에 있어서 올해는 이 부분에 준비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하반기에 운영을 또는 아니면 교육부와 협의해 준비를 잘해서 내년에 바로 실시할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서비스 고도화입니다. 대상자 집중 상담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어, 대상자의 모든 기록을 담당 선생님들이 보시고 일일이 상담을 다 치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작년부터 개발해 올해 현재 준비되고 있는 부분은 이런 모아진 대상자들의 어떤 정보들에 따라서 그 사람들에게 맞는 기초 상담 표준화를 위한 기본 상담 프로그램이 올라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달 대상자별로 일주일별로 신체 활동, 운동 영양 프로그램들이 어, 상담이 될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자동으로 기본 상담 내용이 송출 나오고 선생님들이 그거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상자 선정과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PHIS 연계 국가검진 결과와 보건소 모바일 서비스 내역 간의 연계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어, 플랫폼 고도화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 디바이스를 연결하기 위해선 저희 플랫폼에 표준 플랫폼 인터페이스를 맞추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준 API를 저희가 좀 더 고도화해서 다양한 디바이스가 붙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정보 시스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용자 앱 개선을 통한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민간의 어떤 앱보다도 더욱더 안정되게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기능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올해 앱의 하반기쯤에는 음식 사진을 음식에 대한 부분을 사진을 찍으면 인식을 해서 음식에 대한 분류와 그 음식에 따른 칼로리 계산이 나오는 부분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식사일기에 그간에 많이 생겼던 민원을 줄여 나가고 좀 더 질 높은 상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업관리 제고와 관련돼서는 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한 교육 효율화와 관련해서 대상, 내용, 기간에 대한 부분을 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협의해서 특히 우리 신규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의 질적인 부분을 강화시키고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지자체 중심의 사업을 운영할 예정인데요. 작년에 이제 선도보건소를 운영해서 지역별 간담회도 하고 그 선도보건소를 통해서 신규보건소의 서비스 준비를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올해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고요. 사업 운영 효율성 성과 대상자의 건강관리의 효과성을 나타낼 수 있는 성과지표들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지속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나 또 안에 그런 산출 내역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된 조금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이런 부분들을 성과지표를 좀 개선함으로써 어디 그런 부분들을 저희 성과를 냈을 때 어떠한 공격도 받지 않도록 준비하고 또한 사업의 효과성을 증명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생님들이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런 부분이 불편하고 이런 지침이 조금 모호하다라는 부분들을 저희한테 언제나 의견을 주시면 내년도 사업 안내서에 반영해서 현장이 어렵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2020년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잘 진행해 주셨으면 하고요. 언제나 필요한 거 있으면 저희 개발원으로 연락 주시면 선생님들을 최대한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ICT 헬스케어 팀 김민수입니다. 저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운영 방법과 준비 사항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사업 운영 방법에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요 업무들과 업무별로 사전에 준비해 둬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드리고요. 행정사항에서 사업 관련 예산 활용 지침, 인력 채용 기준 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A에서 사전에 제출해 주신 질문 답변 드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일정과 기타 안내 사항 공유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사업 운영 방법입니다. 서비스 흐름도를 통해서 전반적인 서비스 제공 내용을 말씀드리고 각 파트별로 주요 업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흐름도입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는 24주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초 건강검진을 통해서 요건이 충족된 대상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24주간 영역별로 총 6번의 온라인 상담을 제공하고 건강 미션이나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등 대상자에게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서비스 기간 동안 2번의 검진이 추가로 진행됩니다. 3개월 차에는 대상자의 전반기 서비스 이용 내용을 점검하고 하반기 건강 목표를 재설정해 주시는 중간 검진이 있고요. 6개월 차에는 서비스 참여 전후 건강 상태 변화 결과를 점검하는 최종 검진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3번의 검진과 영역별 6번의 온라인 상담, 3개 영역이니까 총 18번의 상담이 되겠죠. 그리고 상시적인 대상자 관리가 사업 운영의 주 업무입니다. 서비스 대상자 모집입니다. 대상자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비스를 홍보하고 대상자를 모집해야겠죠. 사업 운영 방법을 먼저 정해서 연간 사업 계획을 세우고 대상자를 모집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대상자 등록 기간은 보건소에서 자유롭게 선정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크게 3가지 형태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정기 운영, 목표 인원만큼 대상자를 사전에 모집하고 한두 달 안으로 등록 기간을 맞춰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3월 1주차에 33명, 3월 2주차에 33명, 3월 3주차에 34명을 등록해서 한 달 동안 목표 인원을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장점으로는 일괄적으로 대상자를 등록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다른 운영 방법에 비하면 서비스 제공 기간이 비교적 짧은 편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기간이 종료되고 나면은 사업 실적도 점검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해서 차년도 서비스를 미리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단기간에 대상자를 등록했기 때문에 검진 업무와 상담 업무도 도래하는 시기가 비슷합니다. 업무 수행 기간이 몰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시 운영입니다. 별도로 등록 기한을 두지 않고 목표 인원을 등록할 때까지 연중 대상자를 등록해서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장점으로는 정기 운영에 비해서는 한 번에 관리하는 대상자가 적겠죠. 그래서 검진 업무랑 상담 업무가 정기 운영에 비해서는 덜 집중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상시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검진과 상담을 하는 보건소 선생님들도 항상 내부에 있으셔야겠죠. 전담 인력 간 일정을 자주 맞춰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등록한 대상자들의 경우에는 24주 서비스가 끝나는 차년도까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수제 운영입니다. 목표 인원을 나눠서 기간을 두고 등록해서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목표 인원의 반을 등록해서 관리하고 24주 서비스가 종료되고 나면 다시 대상자를 모집해서 하반기에 나머지 반 대상자를 등록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편의상 상하반기로 나누긴 했는데 분기별, 월별로 나누어 관리할 수도 있겠죠. 정기 운영보다는 한 번에 관리하는 인원이 줄어들고 상시 운영보다는 관리하는 기간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 운영 방법별로 장단점이 있는데 보건소 여건 고려해서 운영 방법을 정하시고 연간 사업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참고로 2019년 대다수 보건소에서 정기 운영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했고 정기 운영 방법 이후에 대상자가 모집이 안 된 경우에는 상시 운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대상자를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기, 분기별로 계획을 세워서 기수제로 운영한 보건소도 7개 보건소 정도 있었습니다. 사업 운영 방법을 정하셨으니 대상자를 모집하고 등록하셔야겠죠. 대상자 모집 등록 관련 유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켜주셔야 하는 것은 반드시 목표 인원 대상자를 등록해서 관리해 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모바일 예산은 1인당 예산을 산출하고 목표 인원만큼 계산해서 사업비가 배분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목표 인원 이상 등록해서 관리해 주셔야 되고요. 연말까지도 대상자 등록은 가능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죠. 연말에 대상자를 등록한 경우에는 24주 서비스가 끝날 때까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차년도까지 영향이 갈 수 있다는 점 고려하셔서 사업 운영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모집된 대상자들 중에서 검진하면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검진 후에 선정되지 않는 탈락 인원을 고려해서 목표 인원보다 20-30% 정도 더 모집해서 예비 대상자 풀을 확보해 놓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로 목표 인원보다 더 많은 대상자를 등록해서 관리해도 되나요? 하는 문의가 많은데요. 목표 인원 이상 등록해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추가 인원만큼 추가적인 예산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서비스 홍보할 때 서비스를 홍보하는 리플렛이나 팜플렛 같은 인쇄물 제작 관련해서는 예산 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홍보용 물품, 예를 들어서 뭐 물티슈나 볼펜 같이 나눠주시는 물품 같은 거는 저희 예산으로 집행이 불가능하십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서비스 홍보하실 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대상자를 모집했으니 이제 등록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셔야겠죠? 모집된 대상자들은 아래와 같은 선정 기준에 근거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검진 시점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성인이어야 하고요. 건강위험 요인이 이 중에 반드시 1개 이상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홍보할 때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같이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고혈압, 당뇨 관련한 질환자나 약물 복용자는 무조건 저희 서비스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 외 다른 질환을 앓고 있다 하시는 경우는 대상자가 보건소에 오셔서 검진 받으시죠. 검진 결과 가지고 의사 선생님 상담하셔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건강 상태이다 라고 판정이 되는 경우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비슷하게 보건소에 와서 검진했는데 질환은 판정받은 적이 없는데 검진 결과가 질환자 판정 수치인 경우가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의사 선생님이 상담하셔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건강 상태라고 판정이 되시면 서비스 등록해서 서비스 제공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등록 대상자 관련입니다. 이전 서비스를 종료한 지 1년이 지난 경우에 대상자를 다시 등록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요. 만약 대상자 등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면은 사업 참여 종료하시고 중도 탈락하신 이후로 1년이 지났는지 이전 서비스 종료 일자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등록자의 경우에는 기존에 서비스를 받았던 보건소에서 활동량계를 반납하거나 고장, 분실, 이런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추가적인 활동량계 지급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등록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서비스가 대상자가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단순히 서비스 한번 받았었는데 상담 더 받고 싶고 또 다른 활동량계 써보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 서비스 제공하기보다는 서비스 참여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건강관리하고 있는데 혼자서 관리가 힘들다. 이런 분들한테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겠죠. 재등록자의 경우엔 상담할 때 이러한 부분 잘 확인하셔서 분명하게 건강관리 의지가 있는 대상자가 등록될 수 있도록 상담할 때 좀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검진 단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선정 기준에 따라서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검사를 먼저 해야겠죠. 보시는 것 같이 검사는 총 3번 이루어집니다.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전 검진이 1번, 대상자 선정 후에는 서비스 참여 전후의 건강 변화를 파악하는 사후 방문 검진이 2번 있습니다. 방문 검진 때는 혈액 검사, 신체 계측, 의사 상담, 영역별 상담이 모두 대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이 다 계셔야 검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담당자들끼리 일정 조율 미리 해두시길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도 최초, 중간, 최종 검진 모든 검진 때 꼭 참여하셔야 한다는 점 인지해 주시고 일정 조정하실 때 의사 선생님 일정도 같이 맞춰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방문 검진 때는 보시다시피 해야 될 게 많습니다. 혈액 검사, 혈압 검사, 신체 계측 외에도 의사 상담, 영역별 상담, 그리고 앱 이용법이나 활동량계 이용법도 안내해 주셔야겠죠. 되도록 이러한 과정들이 한 장소에서 이루어져서 대상자도 담당자도 동선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한 장소에서 검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사 장소를 사전에 예약해 두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방문 검진 전에 준비하실 게 2가지 더 있습니다. 혈액 검사 방법을 결정하셔서 혈액 검사 기기 구비하시고 대상자에게 나누어 주셔야 할 디바이스도 미리 선정하셔야겠죠. 혈액 검사 방법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POCT 현장 진단 검사 기기라고 하죠. 간이 검사 기기의 특징은 검사를 하면 검사 결과가 빠르게 나옵니다. 7분 내외로 나와서 한 번만 방문하면 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특히 랩지오 PT10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저희 웹과 연결해 두면 혈액 검사 데이터가 자동으로 입력되기 때문에 검사값에 대한 오류가 비교적 적어집니다. 반면에 보건소 내부 혈액 검사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도 기기 구매가 불필요하겠죠. 다만 결과 확인까지 시간이 걸려서 대상자가 2번 방문해야 된다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2019년의 경우에는 대다수 보건소 92개소에서 POCT 기기를 활용해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혈액 검사 기기 관련해서 문의사항도 많은데요. 어떤 기기를 써야 하는지 문의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혈액 검사 기기에 대한 별도 기종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권장드리는 사항은 중성지방, 공복혈당, HDL 콜레스테롤 이 3가지 항목이 한 번에 측정되는 기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 검사 기기 구비하셔서 유의하실 점은 저희 사업 예산으로는 자산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보내드린 예산으로는 검진 기기를 구매하실 수 없고요. 다만 검진 기기를 대여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검사할 때 사용하는 알콜솜, 란센 이러한 소모품 같은 검사 키트는 구매하실 수 있으니 대상자 목표 인원 맞춰서 검사하고 탈락하는 대상자 고려해서 한 20-30% 정도 여유롭게 구비해 두시면 좋겠죠. 다음으로 디바이스입니다. 활동량계 선정 관련해서는 기기별 특징이나 선정할 때 참고해야 될 사항들을 뒤에 김동진 선생님께서 안내해 주실 예정이니 뒤쪽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디바이스는 모든 대상자에게
필수로 제공되는 활동량계 외에도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위험 요인에 따라서 체성분계, 혈압계, 혈당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기들은 건강관리를 위해 제공되는 디바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 독려용으로 제공되는 인센티브성 상품에는 포함되지 않으니까 이 인센티브 상품이랑은 별개로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건강관리 서비스 외에도 대상자의 서비스 이용 내역은 웹을 통해서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 중재 시기 참고하셔서 되도록 많은 대상자가 서비스 끝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알림이나 푸시 그리고 미션 활용해서 관리해 주시면 되고요. 중도 탈락자의 경우에는 디바이스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도 탈락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주 동안 모바일 앱 접속이 없는 경우 중도 탈락 대상자입니다. 2주 미접속자에게 탈락 경고가 앱을 통해서 자동으로 발송되고 3주차 22일차에는 22일차까지 미접속하는 경우는 자동으로 탈락돼서 서비스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서비스 기간 중에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도 탈락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대상자 참여 의사 확인해 보시고 이사 가고 나서도 검진 주차에 맞춰서 보건소 다시 와서 검진할 수 있다 하는 경우 지속해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사 가는 지역이 참여 보건소인 경우에는 이 참여 보건소 협의를 통해서 대상자를 이관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만성질환으로 이완된 경우도 중도 탈락 대상자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 상담 통해서 서비스보다는 병의원 치료가 더 필요하다 판단해 주셔서 병원 안내해 주시면 되고요. 네 번째로 최종 검진 주차가 지났는데도 최종 검진을 받지 않는 최종 검진 미검진자는 시스템상으로 자동으로 중도 탈락 처리돼서 앱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상자가 서비스 참여를 더 이상 희망하지 않는 경우 많이들 연락 두절이 되시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중도 탈락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굳이 중도 탈락 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앱은 더 이용하지 않으니까 1번 기준에 의해서 자동으로 탈락 처리가 돼서 앱을 이용하실 수 없겠죠. 이렇게 24주간 건강관리 서비스가 종료되고 최종 검진까지 받고 난 대상자는 앱을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 완료한 대상자한테는 추후 관리 건강 서비스도 추가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간혹 추후 관리 서비스 기간 동안 보건소에서 제공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추후 관리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24주 동안 모바일을 통해서 주 1회 건강정보 카드 뉴스가 제공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건강정보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자동으로 앱을 통해 발송합니다. 정기 서비스처럼 보건소에서 별도의 상담을 제공해야 된다거나 검진이 추가로 있는 건 아닙니다. 관리자 웹을 통해서 추후 관리자의 활동량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정도이니 서비스 참여 완료 후에 대상자들이 서비스를 계속 참여를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는 정도로만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행정사항입니다. 인력, 예산, 실적관리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5인 1팀 구성이 필수입니다. 채용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담당자 채용 분야에 맞춰서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영양 상담, 운동 상담, 건강 상담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채용 가능합니다. 특히 운동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명시된 자격증 외에도 신체활동 관련 자격이 있으시다면 채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서 사업에 투입되는 모든 담당 선생님들은 교육을 모두 들으시길 권장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단년도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상시 지속 사업입니다. 2년을 추가해서 근무하는 기간제는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예산입니다. 예산은 기본적으로 지역사업 통합건강증진 사업의 기준을 따릅니다. 그래서 통합사업과 계획과 운영을 같이 통합해서 수립해서 관리해도 무방하신데, 다만 저희 모바일 예산이 어느 부분에 어떻게 쓰였는지는 별도로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는 인력이 미채용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저희 예산은 인건비랑 사업비 간 자체 전용이 가능하시니 인력 채용이 안 됐다고 해서 예산 불용하시지 마시고 인건비, 사업비로 전환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건비 편성 기준은 통합건강증진 사업과 동일합니다. 사업비 편성 기준입니다. 앞에 설명드린 부분과 중복이 좀 많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재료비, 운영비로 편성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 디바이스, 활동량계, 체성분계, 혈압계, 혈당계 구매해서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검사용 알코올솜이나 란셋 같이 검사 키트도 구매하실 수 있고요. 대상자 참여 독려용 인센티브성 상품도 구매 가능합니다. 다만 저희가 한 명한테 24주 서비스 기간 동안 제공되는 인센티브가 5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5만 원 이하로만 인센티브 구매해서 배포해 주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체성분계, 혈압계, 혈당계 요게 인센티브에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예산은 자산 취득성 예산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검사 기기는 대여해 주셔야 되고요. 나머지 뭐 인력 교육하시거나 출장 가셔야 된다 하시는 경우 운영비 쓰실 수 있고, 그리고 배포용 안내 자료, 사업 홍보비로 배포용 안내 자료, 팜플렛, 리플렛 집행은 가능하나 물품 말씀드렸죠.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물품, 볼펜이나 티슈 같은 거는 예산 집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원봉사활동비가 뭔지 여쭤보시는 보건소가 간혹 있습니다. 대상자 검진할 때 검진 업무를 주변 간호대 학생들 섭외해서 봉사활동 형식으로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 경우에는 저희가 소정의 봉사활동비도 저희 예산으로 집행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중간검사랑 최종검사 했다고 해서 대상자한테 그냥 중간검사, 최종검사 기념품입니다 하고 주시는 단순 물품 제공이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감사 때 자주 지적되었던 부분이니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검사 때 뭔가를 제공해 드리고 싶다. 그래야지 검진 참여가 원활하다고 생각이 된다. 이러하신 경우에는 이 검사 주차 전에 간단한 미션 제공하셔서 검사 때 받아가세요 하고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적 관리입니다. 주요 성과지표가 뭐가 있는지 그냥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실적은 저희 관리자 웹페이지에서 자동 산출돼서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지표가 이런 의미구나 정도만 파악해 두시면 되고요. 다만 저희가 보건소에서 검진 데이터를 수정하시면 실적도 계속해서 바뀌겠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안정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서 실적 마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5일 이후에는 입력 내역에 대한 변경이 불가능하니 월 말이나 월 초에 검사했던 검사 데이터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사업 설명에 대한 부분은 마무리 짓고 다음으로 Q&A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은 안내서 51쪽에 정리해 두었으니 FAQ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이 Q&A는 보건소에서 메일로 사전에 제출해 주신 질의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보건소 전담팀이 대상자가 모여 있는 곳으로 출장을 가서 대상자를 등록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진행한 보건소도 간혹 있긴 합니다. 다만 대상자가 등록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어야겠죠. 의사 선생님까지 모든 담당 선생님이 출장이 가능하고
검사기기, 노트북, 인터넷까지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출장지에 갖출 수 있다면 출장을 가서도 대상자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관리자 계정 부여 인원에 별도로 제한은 없나요? 네, 제한은 없습니다. 전담 인력 외에도 사업을 운영해 주시는 지원 인력이 있으시다면 제한 없이 등록해서 사업 운영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대상자가 사업을 종료한 후 6개월 자가 관리 기간, 추후 관리 서비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기간 동안에 앱은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대상자의 활동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아까 추후 관리 서비스 부분에서 말씀드렸죠. 추후 관리 서비스 대상자의 앱 이용 여부 웹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활동량도 관리자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랑 조금 비슷한데 다른 질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인데요. 추후 관리 서비스 기간 동안 주 1회 건강 정보는 어떤 방법으로 제공하나요? 몇 가지가 공식적인 질문이고 끝에 주석 달아주셨어요. 추후 관리 서비스 대상자랑 정규 대상자 관리를 같이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추후 관리 대상자의 건강 정보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앱으로 자동 발송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추가적으로 제공해 주셔야 되는 부분은 없으니 크게 부담을 크게는 안 가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역 특성상 배를 타야 검진을 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날씨의 영향으로 배가 뜨지 않는 경우에는 검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이 부분은 저희가 검진 기간 연장을 안타깝게도 불가능합니다. 우선적으로 검진 기간은 중간검진 4주, 최종검진 4주, 총 4주간의 검진 기간이 있기 때문에 4주 내내 날씨에 영향을 받아서 배가 뜨지 않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조금 일정 협의하셔서 되도록이면 검진 가능한 기간에 대상자가 올 수 있도록 미리미리 알람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기타 안내사항입니다. 추후 일정 먼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상황이 종료된다는 가정하에 일정입니다. 7월에 신규 담당자 교육이 예정되어 있으며 교육 이후로는 보건소에서 원하시는 경우 현장 컨설팅을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교육 이후로도 실무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보건소는 저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 요청 주시면 됩니다. 연말에는 성과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보건소에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사업 시작 일자는 담당자 교육 이후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교육 이전에 사업 운영을 원하시는 보건소가 있는 경우 저희 쪽으로 사전에 연락 주시면 현장 지원 나가서 대상자 등록 절차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건 역시 감염병 상황이 종료된다는 가정 하에 현장 지원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팀 담당자 연락처 공유하고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별로 업무 나와 있으니까 문의하시고 싶은 업무 내용 파악하셔서 담당자 맞게 연락 주시면 빠른 답변 가능하니 업무 맞춰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사업 운영하시면서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ICT 헬스케어 팀 이수걸입니다.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영상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업 설명회에서는 시스템에 대해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간략하게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기간 등록 그리고 관리자 등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업무 체계입니다. 기본적으로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24주간 최초, 중간, 최종으로 3번의 검진 및 목표 설정을 진행하고 건강생활 실천을 위해서 6번의 영역별 집중 상담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상시로 일반 상담 및 실시간 상담을 선택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메인 화면입니다. 메인 화면은 보건소 선생님들께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주신 뒤에 보실 수 있는 화면입니다. 보건소 방문, 사업 운영, 건강관리, 영양, 신체활동, 운영지원, 실적관리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건소 방문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방문 메뉴는 사업 대상자가 보건소에 최초, 중간, 최종 방문 시에 사용되는 메뉴입니다. 대상자가 보건소에 내방하여 진행되는 모든 프로세스를 모아놓은 메뉴입니다. 그리고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 건강정보를 측정, 전송합니다. 보건소 선생님들께서는 대상자의 건강 측정 정보를 토대로 주사별로 담당 영역별 집중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때 담당 선생님들께서는 건강관리, 영양, 신체활동 메뉴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 메뉴들을 통해서 일반 상담, 실시간 상담도 상시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운영, 운영 지원, 실적 관리 메뉴를 통해 기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관 등록 및 관리자 등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신규 참여 보건소 선생님들께서는 아직 시스템에 정보가 등록되지 않아 사용하실 수 없는 상태입니다. 시스템의 정보 등록을 위해 유튜브 동영상 하단 설명 부분에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고 링크를 이용하여 양식 파일들을 받아주신 후 내용들을 작성하여 healthcare@khealth.or.kr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링크를 통해 받아주신 양식 파일은 기관 등록, 관리자 등록, 정보보안 각서가 있습니다. 기관 등록 파일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작성해 주세요. 관리자 등록은 기관당 보건소 선생님 한 분을 최초 등록 후 추가 인원은 최초 등록되신 선생님께서 시스템을 통해 보건소에서 별도 등록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엑셀 파일 정보 입력 시 유의사항입니다. 내용을 입력하다 보면 구분값이 정해져 있는 값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 셀을 선택하게 되면 오른쪽에 역삼각형 버튼이 생기고 목록이 생성이 됩니다. 하단에 표시된 목록 중 한 개를 선택해 주시면 정보가 입력이 됩니다. 다음으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대한 기존 보건소 선생님들의 노하우 공유와 사업 안내를 위하여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를 검색해서 오픈 채팅방에 참여해 주세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를 검색해 주신 후 그룹 채팅에 참여를 해 주세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오픈 채팅방 참여 코드는 0202입니다. 프로필은 이름, 언더바 소속 보건소 명으로 변경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스템 관련 문의사항은 연락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ICT 헬스케어 팀 출장의 달인 김동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직접 만나서 인사드려야 하는데 시국 상황으로 인하여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인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할 내용은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스마트 밴드, 일명 활동량계라고 하죠. 스마트 밴드 활용법 및 참고사항에 대한 안내입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스마트 밴드를 사전에 테스트하고 장단점을 파악한 후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떤 게 딱 맞는 제품인지를 선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리 제품의 어떤 장단점과 특이사항들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서비스 구조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대상자에게 기본적으로 스마트 밴드와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앱을 지급하고 이 앱은 스마트폰에서 설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밴드에서 측정된 활동 정보들이 전송이 되면 보건소에 계시는 우리 담당 선생님들께서는 정보를 확인하고 이런 수집된 정보들이 누적되어서 대상자마다의 어떤 활동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그 활동 패턴들을 통해서 온라인 상담들을 제공하게 주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려면 우선 반드시 선이행해야 하는 작업이 있겠죠. 뭘까요? 네, 바로 페어링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쉽게 설명드려서 표현한다면 이 밴드를 연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밴드와 내 스마트폰 내 앱과 연동시키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밴드 연결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이미 이용자용 앱 사용 매뉴얼을 저희가 보내드렸었습니다. 거기서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0년 주요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세븐일렉사의 HR 2.5 버전, 2018년도부터 사용이 되고 있는 모델이고요.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HR 3 버전, 화면에서는 지금 흑백인 것 같지만 이거 칼라 버전으로 올해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파트론사의 PWB 400 버전, 마지막으로 인바디사의 인랩 워치형 버전, 이렇게 네 가지 형이 올해 서비스될 예정입니다. 공통된 그 걸음수라든가 소비 칼로리 외에 차이점으로는 지금 충전 방식을 좀 꼽을 수 있습니다. 세븐일렉사 같은 경우에는 이 밴드가 분리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도 마찬가지고요. 분리를 하게 되면 USB 단자함에다가 충전하는 그런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집게형 충전 크레들이 별도로 제공되고, 인바디 같은 경우에는 충전 허브집을 통해 가지고 충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그 화면은 뒤에 각 제조사별로 설명드릴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충전 방식을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작년 경험을 비춰보면 사용자마다 선호하는 방식이 다 다양했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밴드를 제거하는 경우에는 충전 이외에도 평상시에도 좀 잘 빠질 수 있다라는 단점, 그리고 크레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충전이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를 충전할 때마다 이렇게 확인을 좀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리고 자주 이렇게 이제 충전을 했을 때 장착기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는지, 예를 들면 녹이 쓴다든가 충전이 잘 되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보는 것도 선택하는데 좀 필수 조건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이제 2019년 점유율, 요거 보시면 궁금증 생기시겠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수행했던 보건소에서는 어떤 제품들을 많이 사용했는지 요것들을 좀 알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븐일렉사의 HR 2.5 버전은 작년에 한 약 20% 정도의 점유율을 보였고요. HR3 버전은 올해 신규니까 패스하고요. 파트론사 같은 경우에는 약 33% 정도의 점유율, 마지막으로 인바디는 네, 약 한 45% 정도의 점유율을 나타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 심박수입니다. 그냥 만보계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해도 되는데 이렇게 이제 심박수 기능을 공통 기능으로 좀 넣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앞장의 슬라이드에서도 나왔었지만 저희 사업에서는 중강도 운동의 어떤 실천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이 미션으로 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한국인을 위한 신체활동 지침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13년도에 한국인을 위한 신체활동 지침서를 좀 발간했는데요. 여기를 보시게 되면 이제 건강한 성인 기준으로 일주일에 중강도 신체활동 150분 이상 혹은 고강도 신체활동을 135분 이상 하라라는 권고사항이 나와져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에서도요, 2018년도에 미국인을 위한 신체활동 지침을 발간했는데 일주일에 중강도 신체활동 150분에서 300분까지 혹은 고강도 신체활동을 75분에서 150분까지 실시하라는 권고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강도 신체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저희가 인지해서 건강 행태 개선으로도 저희가 지금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중강도 신체활동을 그러면 잘 이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다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면 설문으로 이분들이 했냐 안 했냐를 확인했었습니다. 그런데 설문으로 물론 대상자들을 우리가 신뢰해야 되지만 그거보다는 이왕이면 스마트한 사업으로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실제 리얼 데이터로 확인해 보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희 사업에서는 과감하게 중강도 신체 활동의 어떤 수행 여부를 지급드린 활동량 스마트 밴드에서 심박수 데이터로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을 시도하게 되었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앞서 드렸던 활동량계의 심박수 기능이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었던 이유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제조사별 제품에 대한 상세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죠? 예, 화면을 보시죠. 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세븐일렉사의 HR 2.5 버전입니다. 예, 동그란 거 보이시나요? 네. 앞서 화면에서도 제가 화살표로 표기를 해 드렸었는데 여기를 이렇게 터치하는 방식입니다. 터치를 하게 되면 시간, 그리고 걸음수, 그리고 소비 칼로리, 그리고 이동거리, 그리고 심박수, 요 기능들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네, 잘 보이시죠?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이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 롱프레스가 있습니다. 롱프레스 말 그대로 오래 누르게 되면 이렇게 별도의 또 시간이 선정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부터 운동합니다라는 거를 기기에다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시간이 가고 있는 거죠. 어, 걷는 거 이외에 뭐 달리기를 한다든가 별도의 내가 어떤 중강도 이상의 운동을 한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이렇게 눌러주고 하시게 되면 어, 중강도 운동으로 반영이 되는 이런 기능들이 여기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HR 2.5 버전, 제가 보여드렸던 거는 이제 2017년 버전이고요. 2018년도에는 HR 2.5 버전인데 이 차이는 요 금색 테두리만 있고요. 나머지 기능들은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롱프레스 기능, 예, 수동으로 내가 운동하고 있다라는 기능을 좀 넣은 거고요. 심박수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 5분 단위로 측정이 되고 있고 주기적으로 운동 모드 들어가게 되면 이제 1분 단위로 측정되는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수동 모드 외에 기본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움직임이 1분당 145걸음을 5분 동안 계속 지속하고 있으면 디바이스에서 중강도 운동을 하고 있구나라고 인지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이제 자동으로 이제 운동 모드로 넘어가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경험상 대상자분들이 1분에 145걸음을 5분 동안 이렇게 지속하는 게 쉽지는 않았다. 라는 것도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롱프레스 기능을 중강도 운동에 반영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앱 쪽하고 이제 연동이 될 때 이런 심박수 데이터라든가 걸음수 데이터가 넘어오면서 많은 배터리 손실률이 좀 높습니다. 이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8시간이 지나면 완전 방전이 됩니다. 이전에 충전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배터리 깜빡깜빡하는 표시가 뜨기 때문에 그런 표시가 뜨면 반드시 충전을 좀 해야 합니다. 왜냐? 완전히 방전이 되게 되면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들은 연동하지 않았던 데이터들은 소실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충전을 좀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앱 메인 화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의 활동에 이렇게 걸음수가 이제 보이게 되고요. 그 오른편에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요게 중강도 운동을 별도로 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중강도 운동을 얼만큼 했는지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앞서 슬라이드에서 롱프레스 기능으로 할 수도 있고 1분간 145걸음을 5분 이상 지속하는 자동으로 해서 반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최초 16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는데 처음에는 이 기능을 안 넣었습니다. 롱프레스는 인위적으로 좀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신뢰하는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소지에서 안 넣었었는데 18년도부터 목표에 반영을 넣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참작을 해야 되는 부분, 즉 중강도 운동 반영이 실제와는 다를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왜 저희가 이 기능을 넣었냐? 네, 18년부터 넣었던 이유는 대상자분들의 컴플레인이 많았었어요. 이 중강도 운동을 넣었기 때문에 컴플레인이 대폭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난 했는데 기기에서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제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제품은 같은 동 세븐일렉사의 올해 새롭게 신규로 도입되는 HR3 버전입니다. 예, 지금 화면에 안 보이는 건 안 보이는데 똑같습니다. 동그라미를 터치하게 되면은 이제 넘어가게 되겠죠. 차이점은 칼라 버전이라는 거 한번 볼까요?
시간, 밑에 또 걸음수도 함께 보입니다. 그리고 또 걸음수 한번 나오게 되고요. 소비 칼로리, 그리고 심박수.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별도의 기능이 있는데 스탑워치, 그 다음에 이제 롱프레스 대신 뛰기, 걷기, 뛰기, 뭐 이런 기능들이 롱프레스 대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배터리 지금 잔량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고요. 네, 그리고 다시 또 처음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터치 방식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차이점은 롱프레스 기능이 없다. 그냥 뛰기에서, 걷기에서 내가 실제 진짜 운동한다 그러면 이때 롱프레스를 누르면 됩니다. 오래 누르면 별도의 이런 시간이 구성돼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어, 또 교육대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교육대 자세하게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전하는 거 제가 아까 또 밴드는 분리된다 그랬죠?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빼면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점으로 이게 잘 빠질 수 있다. 혹은 여기가 헐렁할 수 있다. 뭐 이런 그 단점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 다시 한번 드릴게요. 네, 앞에 실물로 보시는 것처럼 이 HR3는 HR 2.5 버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좀 기능들이 좀 더 들어가 있다. 스톱워치라든가 이 걷기 뛰기로 이제 롱프레스가 좀 바뀌었다. 그리고 배터리 잔량을 확인해 볼 수 있는 화면이 별도로 추가됐다. 그리고 또 차이점은요. 145g을 5분 동안 유지하는 게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힘들어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참작을 해서 기능을 좀 넣은 것 같습니다. 1분 내 90에서 한 120걸음 이내로만 지속하면 자동으로 운동 모드로 진입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좀 추가가 되어 있다라는 거. 그 외에 차이점은 없습니다.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제품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품은 파트론사의 PWB 400 버전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타원형 모형이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앞에 세븐일레 버전과 동일한데 터치 방식이죠. 이렇게 터치하게 되면 시간, 배터리 잔량, 그리고 걸음수, 그리고 심박수, 그리고 소비 칼로리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이 스타트 기능이 있는데요. 이 스타트 기능은 롱프레스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 스타트 버전에서 길게 눌러주게 되면 별도의 시간이 잡히게 되죠. 나 지금부터 운동합니다 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능 외에 다른 건 없고요. 충전 방식이 다르다고 그랬죠. 이게 아까 그 크래들입니다. 충전 크래들.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충전을 할 수 있는 단자함이 있어서 요 뒤에 있는 요 충전 단자함과 맞물리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보면 이게 충전이 되는 방식이고 여기에 이제 USB 그 충전을 꼽게 되면 충전이 이루어지게 되고 화면에 이제 충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안내하게 됩니다. 위에서 또 장단점에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물 화면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요 화면 보십시오. 네. 여기 이제 파트론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가 타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터치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안쪽에 보게 되면 이렇게 충전 단자함이 있고 여기 이제 심박 센서입니다. 여기와 물려서 충전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으니 이건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븐일렉사와 다르게 중강도 그 자동 운동 모드가 남자는 102걸음 분당, 여자는 112걸음을 5분 동안 지속하고 있을 때 자동 운동 모드로 넘어가는 게 있고요. 아까 보셨죠? 스타트 버전. 스타트를 롱프레스 하게 되면 수동 운동 모드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런 것들은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이점은 운동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10초 단위로 측정이 된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배터리 손실률이 좀 높을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똑같이 이것도 배터리 잔량이 한 칸 이하일 때는 반드시 충전을 해서 예, 방전이 되게 되면 저장되어 있던 그 데이터들이 소실되기 때문에 반드시 충전을 좀 진행해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요. 수동 운동에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HR 버전들은 롱프레스나 걷기 뛰기 하면 이용자가 오프하기 전까지는 계속 다음날까지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프를 해줘야 되는데 이 파트로는 분당 30걸음 이내가 유지되면 중강도 운동하다가 휴식하고 있는구나 이렇게 인지하고 있고요. 1시간 동안의 활동이 많이 없다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이제 꺼지는 이런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교육 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마지막 제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제품이네요. 인바디사의 인랩 워치입니다. 네, 처음 화면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시간이 나옵니다. 이 다음부터는 이렇게 스와이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옆으로 넘기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반대로 되면 돼요. 차이점이. 이거 반대로 좀 해볼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넘어가죠. 자, 보세요. 시간에서 배터리도 이제 잔량 표시 나오고요. 걸음수, 그리고 심박수, 그리고 이거는 별도의 기능인데 그냥 호흡 조절하는 건데 이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환경 설정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아래로도 넘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걸음수와 소비 칼로리, 거리 등을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내리면 또 옆으로 가게 되고 심박수에서도 이렇게 가면 예, 수동으로 측정하는 이런 기능들이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심박수가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되어 있으니까 그 위아래, 오른쪽, 왼쪽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세 설명은 또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남아있네요. 네, 깜빡했습니다. 충전 허브 방식 말씀드렸죠? 예, 이렇게 원 안에 이렇게 쏙 들어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USB 단자함에 이렇게 충전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실물을 보셨죠? 그런 기능들을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놨고요. 좀 차이가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와이프 방식이다라는 거, 그리고 좀그 걸음수와 심박수 체크가 이 기능은 조금 엄격하다라는 거, 그리고 중강도는 어떻게 하느냐? 걷기와 뛰기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좀 설명이 필요한데 보여드릴게요. 이 중강도 운동 원리라고 보이시죠? 네. 중강도 운동을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두 발이 땅에 닿아 있는가 아니면 한 발만 땅에 닿는가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두 발이 땅에 닿다라는 건 걷고 있다라는 거고 한 발만 땅에 닿다라는 건 이제 달리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떤 기준이 없이 달리거나 걷거나로 중강도 운동을 인지하는 이런 그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심박수나 배터리 다 동일하고 단지 운동 모드 C는 5초 단위로 측정하고 있다. 네, 이런 것들은 또 자세하게 교육 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네 가지 회사의 제품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잘 되시나요? 어려울 수도 있고 좀 쉬울 수도 있는데 또 우리가 교육 때도 또 만날 거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 보십시오. 이렇게 제품 설명서인데요. 요거는 작년에 수행했던 보건소에서 대상자분들에게 상세하게 좀 안내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또 제작을 해서 어, 대상자분들한테 제공했던 내용을 저희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어떠세요? 잘 만들었죠? 네. 저희가 이용자용 매뉴얼을 만들어 놨지만 또 그 외에 보건소에서도 별도로 대상자를 위해서 이렇게 상세 설명, 활동량계에 대한 상세 설명을 만들어서 제공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가 남아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요약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제품별 장단점 한번 볼까요? 인바디 같은 경우에는 워치형으로 디자인 호감도가 매우 높고 그렇지만 스와이프 기능이 잘 안 될 때가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심박수 데이터의 어떤 편차가 크다라는 이런 장단점이 좀 있다라는 걸 좀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반해서 이 파트론 사건은 심박수 데이터의 정확도는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수동 운동을 할 때는 중강도 범위 그 이상일 때는 경고 진동음이 울리는 기능도 좀 숨어 있는 기능인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교육 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배터리 충전이 좀 오래 걸리고 충전 접촉이 됐나 안 됐나를 좀 확인해야 되는 불편함이 좀 보여 있습니다. 이런 단점들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 그에 반해서 우리 세븐일렉 것들은 어떤지. 네. 20초 이내 정도의 어떤 페어링이 걸린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HR3 올해 새롭게 들어온 것들은 아까 보셨지만 뭐 스톱워치 기능이라든가 이런 외적인 기능이 많아서 터치를 좀 많이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시계 그 줄이 잘 빠질 수 있다라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HR 2.5 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계줄 연결 부위에 고장 발생률이 좀 높은 것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분당 그 145걸음을 도달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좀 느낄 수 있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테스트 해 보시면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짧게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도 꽤 많은 시간이 좀 흘러간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건 뭘까요? 마지막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바로 이겁니다. 네. 선택은 보건소의 자유입니다. 부담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예, 이 네 가지 기능들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느 게 좋고 어느 게 나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잘 테스트해 보시고, 장기간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자 하는 목표와 가장 일치하는 것들을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부분들은 교육 때 또 만나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